이제 용진단 진행하겠습니다. 이종구 실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예. 네.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안국역에서 네. 전철을 타고 어딜 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국역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많이들 올라오시는지. 예. 손에 태극기를 들고 또 손에 손을 잡고 또 그 비가 정말 억수로 와서요. 저 무릎까지 다 젖을 정도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끊임없이 올라오고 계셔서 네. 제가 이제 좀 비켜드렸어요. 사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계단 위에서 좀 주저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계속 물밀듯이 다 지나가서 와, 대단하시다라고 생각. 얼마나 모였을까요? 뭐 저는 충분히 한 2, 30만 원 모이지 않았을까? 2, 30만. 제가 갈 수가 저는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느낀 그 전철을 타고 계속 오신 분들의 이 눈빛과 그다음에 뭐랄까 뿜어내는 어떤 그 열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2, 30만 이상은 모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예. 경찰 추산 3만 3천 명으로 발표는 됐습니다. 오후 2시 현재. 그 옛날부터 그렇지 않았나요? 한 10배, 그거 10배를 축소하지 않나요, 늘? 예.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정근 실장님. 예. 제가 뭐 노란 딱지에 대한 쓴소리, 애정 어린 쓴소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조금 목소리가 올라갔는데 제 말씀 들으시면서 갑자기 슈퍼챗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예, 죄송해요. 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나무님 고맙습니다. 최연정님 고박사님 파이팅 하셨고요. 국화꽃 당신님 아이고 스페너 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김현지님 박사님 힘내세요 그러셨고요. 어쩌다님 고맙습니다. 꿈님이 오늘 광화문에 내린 가을비는 자유파 내일을 축복하는 비입니다 그러셨네요. 비령님이 응원합니다 그러셨고요. 이원기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슈퍼챗만 하셨습니다. 콘디어스님 오늘 광화문에 모신 자유시민 만세 하셨습니다. 박윤억님이 골드아미고 29개월 가입하셨고요. 루디아님이 슈퍼챗 하셨습니다. 배정환님 실버아미고 35개월 가입하셨습니다. 이거 갑자기 왜들 그러십니까? 뭐 릴레이 퍼레이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나 봅니다.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제가 정말 진정성 있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검토해야 될 주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만 촛불이 9월 30일 날 저녁, 10월 1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를 이제 심상치 않게 보는데요. 옛날에 마오쩌둥이 정강산에서 마적대처럼 살면서 이제 대장정을 시작하는데 그때 마오쩌둥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씨가 전 대륙을 불태운다. 실제로 그 불씨 하나가 전 대륙을 시뻘겋게 물들였죠. 그렇습니다. 이 좌파들은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9월 30일, 10월 1일 이 촛불을 들고 이 자들이 김건희 특검, 뭐 윤석열 사과, 또는 뭐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압, 탄핵 뭐 이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 시발점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 처음에 촛불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고 오늘 그래서 광화문에 모인 10만 이상 모인 이 광화문 대집회는 그 촛불에 맞서는 자유파의 단호한 의지와 그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집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박사님께서 지금 진단하듯이 심상치 않은
촛불 집회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네. 역사는 되풀이되잖아요. 그리고 네. 저들은 언제나 똑같은 걸 획책을 합니다. 제가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어처구니 없는 해임 건의안 네. 그 통과를 보면서 네. 와, 이 자들은 똑같은 걸 또다시 되풀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네. 2016년도 예. 박근혜 대통령 집권 4기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예. 그때도 별 내용도 없었어요. 이유도 별 뭐 없었고 한데 탄핵 소추가 언제 열린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게 9월 16일이었고요. 네. 12월 9일 날 탄핵 소추를 합니다. 3개월도 안 돼서 바로 연결되거든요. 예. 이자들은 탄핵의 기억, 탄핵의 그 짜릿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그 추억을 지금 봉인됐던 것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죠. 해임건의안 역시 저는 거기에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어떤 단초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10월 3일을 보수 우파가 선점을 했다는 거예요. 개천절을. 예. 즉 아시잖아요. 개천절 집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난번 2019년 예, 정말 국민대혁명 때. 엄한 예.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획책하고 흔들려고 할 때 정말 진짜 이쪽으로 얘기할 때 그 불씨 예. 불씨를 태워서 그렇습니다. 불씨를 예. 태워서 10월 3일을 보수 우파의 날로 선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또다시 지금 촛불이라는 저들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이제 곧 무너진다. 그들은 그렇게 하고 다녀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곧 무너진다 하면서 예.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그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몸소 나와서 거기에 대항을 하는 첫 번째 또 그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이 뭐랄까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예. 생각입니다. 제가 그 오늘 아침에 정론일침을 제가 하면서 9월 30일, 10월 1일 좌파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을 이게 간단한 해프닝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과연 5년 전에 우리가 한번 당했는데 네네. 다시 촛불을 좌파들이 새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돼서 들고 나왔는데 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는가? 과연 현장에 나와서 그걸 제대로 면밀히 살펴본 사람들이 있는가? 네. 제가 이거 강력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 질타를 하셨어요. 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질문을 일단 드렸고요. 예, 예. 그리고 오늘 광화문 대집회는 뭐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집회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 광화문 대집회에 이 빛 속에도 이 우중에도 10만 넘는 국민이 모였을까? 누구를 위해서 모였을까? 무엇을 위해서 모였을까? 네. 오늘 제가 나가서 들은 이 국민들의 목소리는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네. 제가 내일 아침 정론일침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만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거예요. 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지켜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음흠. 그러나 그분들은 어쨌든 고성국이한테라도 그런 부탁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문재인이 이재명이 감옥 좀 보내주세요. 네. 이 두 개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광화문의 민심은 음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네. 문재인 이재명을 감옥 보내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민심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네. 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예, 그래서 오늘 이 집회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사실 대선 이겼다고 네. 다소 좀 느슨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다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긴장, 허리띠 졸라매고 운동화권 다시 고쳐 신고 네. 좌파와의 이념 투쟁에 다시 나서야 되겠다. 네. 그런 말씀 제가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이자가 말이죠. 네. 불쾌하다 그러면서 무례하다고 예. 그러면서 거부했답니다. 네네. 과정을 봤더니 네.
아니 너무 예의를 갖췄더라고요. 네. 지나치게 예의를 갖춘 게 감사원이었습니다. 아니 무례했다라고 한다면 예. 무례라는 건 뭐냐면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용은 아직 자기가 받지도 않았으니까 내용을 거부했으니까 예.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고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니까. 어디 감히 나한테 뭘 근데, 조사를 해? 이거지. 근데 예. 보니까 너무 예를 다 했어요.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뭘 발송한 것도 아니야. 네. 전화를 비서실에 걸어서 우리가 이런 서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받아주세요 했더니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답을 평산 그 양산 비서실에서. 그래서 그럼 이메일로 발송하겠다. 얼마나 예의 발라요.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른 감사원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의가 네. 바릅니다. 네. 이메일을 발송했더니 아니 그럼 지네들이 내용 확인을 요청하지 말지. 처음부터 나 안 받겠다고 그러지. 이메일 발송을 했는데 그거를 반송시켜버려요. 아예 우리는 안 받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려고 반송을 시켰다라고 쓰고 반송을 해요. 그러면 이거 이율배반적이잖아. 아까 한 얘기랑 또 다르고.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뭐 불쾌하다라고 윤건영을 통해서 밝힙니다. 또 지네들이 먼저.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실 유가족들이죠. 그 공무원의 아내가 네.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한 말씀 합니다. 네. 우리에게 무례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원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였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거였고 국민들이 묻고 싶은 거였다. 네. 당신을 단죄한다 아니다는 그 다음이다. 당신이 그때 최선을 다했느냐. 살아있다는 걸 보고를 받고도 그럼 뭘 했느냐. 몇 시간 동안 계속 서해에서 떠 있는데 뭘 했느냐부터 듣고 싶은 게 있었고 지는 또 아들이 편지를 했을 때 편지로 답장을 했잖아요. 뭐라고 답장했어요? 처음에는 진상을 규명해주겠다. 아주 자기가 뭐 따뜻한 무슨 대통령인 것처럼. 그래놓고 진상 규명 다시 해달라는 아들 편지에 대꾸도 안 했어요. 끝까지. 지금도 아직 안 해요. 편지에 답장을.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제 대신 묻는 거잖아요.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이 유가족들을 대신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무례하게도 거부를 한 거예요. 참. 국민한테 무례한 건 문재인이죠. 예.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물었는데 아니 처음부터 수사하고 검찰도 소환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네. 예. 이제 거부를 했으니까 감사원은 더 이상 감사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행정조사.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감사원은 지금 이 행정조사를 통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조사는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국정원이 공개를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국정원장을 고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문건이라든지 자신들의 데이터를 검찰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건 어차피 감사원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갖고 토대로 해서 고발 조치를 하는 거죠. 그래요. 감사원의 설명도 그래요. 네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재인 이름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이름이 나오니까 문재인을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자가 거부했다. 네네. 이제 감사원은 통상 감사를 끝내면 수사 의뢰를 할 사람과 그냥 경고할 사람들로 분류하잖아요. 분류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사 의뢰, 조사도 못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사람은 수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면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하겠죠. 문재인은 수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수사 의뢰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짧게 감사원법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의 역할이 있네요. 헌법하고 97조 그다음에 감사원법 20조 24조에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감찰할 권한이 있다. 나와 있네요. 그대로 한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공무원이었죠? 그렇죠. 공무원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전례도 있었잖아요. 아까 저 짧게 정리해 주셨지만 93년도에 노태우 율곡 비리와 관련해서 노태우에게 보냈고 답장을 또 했고요. 또 김영삼 대통령 98년도에 외환 위기에 관련해서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 다 전직 대통령이 시절에 98년도에 외환 위기와 관련해서 당시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받았고 이렇게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최고 존엄인가 보죠? 최고 존엄이니까 감히 질문을 하냐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네,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 계속 슈퍼챗을 하고 계셔서 제가 슈퍼챗 보기가 참 오랜만이라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의도가 있으셨던. 아니 제가 문재인입니까? 뭐 후한 미치 이건 이벨라님 고맙습니다. 지금 짜그니맘님이 항상 응원합니다. 최고의 정론 방송 고성구 TV 화이팅 그러셨네요. 고맙습니다. 은우님이 신은우님이 슈퍼챗 하셨고요. 아이고 깡지깡지님 스패너만 하시지 또 슈퍼챗을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꿈님이 어느 분을 따라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정원 유착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규정도 그렇고요. 네.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진단하고는 있지만 네. 그 런던에서나 뉴욕에서의 대통령실의 대응이 정말 뭐 불만이 많았거든요. 아쉬운 네. 점도 많고 적절치 않았고. 네. 그런데 뭐 뒤늦게라도 어쨌든 지금 정확하게 이 본질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대해서 사안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도리어 이 공세에 대해서 도리어 이 되받아치면서 이 대통령실이 오래간만에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김대기 좀 늦게 다시 좀 했지만 그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은 이제 가짜로 규정을 하면서 뭐 해임안 일축하면서 자신이 좀 그 백브리핑처럼 백그라운드 브리핑처럼 최근의 어떤 상황들을 정리에 나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장보다는 이제 과학이 중요한 거 같아요. 뭐 그렇죠. 네네. 그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 성함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국립국어원장 아니 서울대 정보공학부 교수였던 성 무슨 교수였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음성 정보 분석 전문가세요. 이분이 페북에다 올린 글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음향 정보와 선행 정보가 있대요. 네네네네. 예. 음향 정보는 우리가 직접 듣는 정보인데 이거는 듣는 사람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또는 뭐 이렇게 들린다 저렇게 들린다 이제 논란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음향 정보가 불분명할 때는 선행 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 정보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막인 거죠. 자막에다가 그렇게 써버리면 네네. 무슨 소리인지 불분명하게 듣는 분들도 네. 자막 따라 읽게 된다. 네네. 그렇죠. 자막 따라 듣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막을 그렇게 쓴 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 조작이라는 거죠. 네. 불분명하게 들리거나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을 아예 처리를 안 해야 되는데 네. XXX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들린 부분만 해야 되는데 성원용 교수입니다. 음. 근데 이자들은 그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들린다 했더니 야 어떻게 들리냐 지구들끼리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황당한 비과학적인 이 선행 정보를 국민들한테 줘서 지금 음향 정보를 뒤따르게 만들었다. 이거는 비과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원영 교수의 이 분석이 이번 사건의 큰 분기점이 되는 어떤 그런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뭐 전 국립국어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네. 우리가 보통 버스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막 걸어요. 근데 짜증을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짜증 나지. 큰 목소리로 했기 때문에 짜증이 났다기보다도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왜 정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정보에 대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거기에 스트레스가 받는다는 거거든. 예. 무의식적으로 즉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쭉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분석을 하려고 하고 어떤 정보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가 한 가지라도 눈에 들어오거나 또는 뭐 손에 만지게 되거나 이런 각종 정보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음향 정보에 무엇이다라는 거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교수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죠. 선행 정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썬피님은 숭실대 배명진 교수, 전 국립국어원장 이상규 네네네. 원장 이런 분들의 이름을 지금 올려주셨네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점차 분명해지는 것은 MBC가 악의적으로 자막을 처리를 하고 그거를 좌파들이 받아가지고 이게 망언 외교처럼 이렇게 몰고 가고 그 연장선에서 박진 해임 건의안까지 이제 몰아쳤단 말이에요. 의도가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왜 그 순방 조문 외교부터 시작을 했을 때 그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가기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예. 가짜 뉴스를 시작을 한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뭐 그러니까 초대도 받지 않았다라는 네. 가짜 뉴스의 끝에는 뭐냐면 외교 참사가 벌어진다요. 음. 그때부터 외교 참사라는 말을 다 결론 내놓고 있네. 가기 전부터 외교 참사라는 프레임을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가지 마라 외교 참사를 한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마라 외교 참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미 벌어지지도 있지도 존재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이미 프레임을 다 형성한 다음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해임 건의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해임 건의안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수순이 목적이고.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프레임에 잘 걸려들었다. 아마도 그 발언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걸로 아마 해임 건의안을 했을 겁니다. 네. 충분히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정황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목적은 뭐냐면 충분히 이 광우병 같이 흔들어 놓고 결론은 빨리 무너뜨리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그랜드 플랜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 이제 MBC 뉴스 자막 생성 시스템에서도 식별 불가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막을 그렇게 넣었다고 지금 댓글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명백하게 우선 언론윤리 위반한 것이고 취재윤리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도와 누가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가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처벌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 문제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저는 이번에 비교적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거든요. 네. 바로 이제 논란이 되자 바로 TF 구성하고 그 박대출 위원장, 박성중 위원 등이 워낙 그쪽의 전문가들이니까 네. 그래서 박성재와 그 보도본부장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발한 상태죠. 그럼 이제 수사가 바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네. MBC와 KBS를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려면 한상혁을 무너뜨려야 된다. 한상혁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예. 이 편향된 이 KBS와 MBC를 우리가 제대로 그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다. 어떻게 부인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의 남편이 MBC 사장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참 가능한 일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그저께가 국군의 날이었죠. 네네. 현무5가 등장했는데 네네. 실물로 등장한 건 아니고 영상으로 등장했는데 그렇죠. 그 위력이 재래식 무기로서는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최고라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 때문에 맨날 학습을 하고 있는데 미사일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이 맨 끝에 탄두에 얼마나 무거운 그런 이 중량이냐.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얼마나 날아가느냐의 관건입니다. 근데 이번에 현무5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8톤에서 9톤 정도를 무게래요. 탄두가. 근데 이게 세계
뭐랄까요? 대가 최대라고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폭약이 8톤 9톤 실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폭약이 8톤 9톤 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세계에서 처음이랍니다. 세계에서 처음. 그러니까 사실 좀 우리가 그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핵을 실으면 돼요. 핵을 실으면 그렇게 무거운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예. 핵만 실을 수 있으면 훨씬 가볍게 해서 평양의 주석궁을 그냥 때려버릴 수가 있어요. 예. 주석궁이 왜 뭐가 문제냐면 100m 벙커가 있거든요. 네. 이 김정은 이 일가는 어쨌든 전쟁 딱 버리고 무조건 몇 분 이내로 그 안으로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저 터트리고 미사일 하고 그 두더지들처럼. 그렇죠. 그래서 몇 시간 1시간만 버티면 된다 이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1시간 이내로 뭐 그 쑥대밭 만들고 그러면 승기가 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저 못 오게 오키나와라 괌에서 못 오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버틴다는 건데 바로 지금 이 현무 5로 핵이 아니더라도 8톤, 9톤이면 어떤 지하 벙커도 그냥 뚫을 수 있다. 그리고 충북 모초에서 발사를 하면 300km, 한 350km니까 예. 가서 충분히 3분 이내로 그 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무 5의 엄청난 위력이라는 건데, 예. 근데 거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보다 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 전에 현무 4부터 이미 김정은은 잠을 못 이룬다 이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현무 4가 6톤이에요. 6톤. 6톤과 8톤은 큰 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6톤은 이미 양산이 가능해요. 대량 생산이. 6톤은 한 90m까지 지하를 파괴하는데 현무는 100m까지 파괴하니까 그 차이가 큰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6톤도 제가 왜냐하면 현무4일 때도 제가 기사도 보고 자료를 봤는데 6톤 때도 이미 괴물이라는 이름 붙이고 그 다음에 주석궁 뚫을 수 있다라고 이미 나왔었어요. 근데 현무5는 뭐가 의미가 있냐면 중국이에요. 중국. 즉, 이 지금 현무5를 1톤으로 이 탄두를 줄이면, 무게를 줄이면 3,000km를 날아간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3,000에서 3,500이면 중국 전역을 커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완성했다. 네. 물론 이게 실험을 해야 돼요. 아직 실험을 공개를 안 해요. 우리의 어떤 사실 전략 자산에 버금가는 자산이라고 해서 영상만 조금 비춰줬을 뿐이지 실험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도 재원도 확실하게 공개는 안 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내 안보. 그러니까 대북 안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내 안보라고 표현되는 건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영내 안보에 큰 자산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사거리 300km야. 그렇죠. 8톤이야. 사거리 300이야. 뭐 얘기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진원 소년 행크님이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탄도 무게가 무거우면 이제 탄도 미사하니까 이렇게 해서 포물선 그리잖아요. 예. 그러면 하늘 위에서 떨어질 때 그 위치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무게로 지하 벙커를 뚫고 들어간답니다. 그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종말 단계라고 하잖아요. 종말 단계. 즉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그다음부터 어마어마한 정말 상상을 못할 만한 무게로 내려가는 거죠. 그게 종말 단계에서의 상황이죠. 폭탄이 터지면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일단 포탄 자체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100m 지하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큰 이런 저수지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더. 그래서 여기에 땅굴이 개미굴들 있잖아요. 가면 여기 막 땅굴이 여러 개 있고 막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떨어지면 이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사도 사실 콜드런치라고 들어보셨죠? 콜드런치가 뭐냐면 SLBM에 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요. 잠수함에서 쏠 때. 바다에서 쏠 때 사실 바다에서는 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면 위로 뚝 띄운 다음에 수면 위에서 팍 하고 이제 화력이 나와서 출발을 하는데 그게 콜드런치인데 이번 이 5가 현무 5가 콜드런치랍니다. 이상하잖아요. 지상에서 발사하는데 왜 콜드런치야? 바로 발사대에서 그냥 핫 런치를 해버리면 워낙에 위력이 너무 커서 이게 무거우니까 그걸 훨씬 더 강하게 발사대를 녹여버린다. 하니까 발사대를 녹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이 화력이 나올 수 있게 한다. 저는 이제 이 국군의 날 계룡대에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했는데 열병 분열을 했는데
뭐 이게 어느 날 서울 시내에서 군사 퍼레이드 했는데 어느 날 그렇죠. 그거 없어졌어요. 그럼 국군의 날 그러면 사실 그거 구경하러 나가잖아요. 아니, 서울 시내. 그래서 예. 뭐 그게 없어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그러면 그걸 서울 시내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내년 국군의 날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북한 애들은 허구한 날 평양 시내에서 하잖아요. 네네. 예. 예. 이건 뭐 우리가 계룡대에서 몰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다 봐야 되고요. 뭐 올해 몰래 했다는 뜻은 아닌데. 그럼요. 국민들이 직접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야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이번에요. 예. 북한이 겁을 상실했거든요. 정말 겁을 상실했습니다. 북한이 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개발을 하고 하는 거에 세 날은 피해요. 첫 번째는 전략 자산이 전개됐을 때. 이번에 로널드 레이건 함이 네. 그 함대는 북한과 중국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화력이거든요. 거기 탑재된 화력이.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전략 자산이 와서 훈련하고 있을 때 도발을 해버리면 전쟁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해요, 도저히. 네. 근데 했어요. 전략 자산이 와 있는데 두 번째는 국군의 날 도발한 적 없어요. 국군의 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위용을 자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뭘 갖고 있다. 근데 거기다 도발을 해버렸어요. 세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왔을 때 쉽게 도발하지 못하는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비행기 뜨자마자 도발을 했어요. 그래요. 완전히 겁을 상실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 윤 대통령이 확실하게 그 경고를 하고 또 이번 현무 5를 공개를 하면서 까불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주제로 가야 되겠는데 그 전에 슈퍼챗을 계속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윤경애님 고맙습니다. 전재감님 만만 회원분들이 고성구 TV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공순이님 우리 모두 똘똘 뭉칩시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 국민의힘 문제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탄핵 전야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승민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지금 비난하고 나섰잖아요. 네네. 그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흔들어서 지금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의도가 네. 뭐냐, 네네. 탄핵 전야 같다. 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실 제가 아까 계속 주장을 하지만 전 네. 그때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부터 3개월 후에 탄핵 소추가 됐다 하는 점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그랬고 두 번째는 유승민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그렇다. 어떻게 개돼지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라는 거. 네. 뭐 그리고 세 번째가 촛불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뭐 그건 개인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YS 이후에 가장 촉이 좋고 정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점에서 탄핵 전야 같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그냥 뭐 늘 하는 어떤 정치적 워딩이 아니라 네. 정말 촉과 감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다 좋은데 저는 한마디 했죠. 네. 그런 배신자들을 뒷문 열어놓고 당에 들여놓은 사람이 홍준표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때 잘못했다 한마디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합당에 선뜻 합당시켜줬고요.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당이지 복당. 복당이죠. 복당시켜줬고 또 뭐 뭐 한두 가지입니까? 아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사실 뭐 만 가지도 더 되죠. 예. 하여튼 뭐 그러나 네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을 탄핵 전야 같다고 하고 이 개혁 보수 입에 달고 다니는 자들 진짜 개혁적인 거 한 번도 못 봤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승민 세력이 여러 가지 지금 음모와 이 공작의 복선을 깔고 움직이는데 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네. 이런 발언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저 공감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
출당시키고 나서 유승민이도 출당시키자. 지금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윤리위가 10월 6일 날 열리기로 돼 있죠. 네. 지금 이준석, 권성동, 이준석은 추가 징계고 권성동은 징계. 네. 그다음에 김성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가 됐어요. 네네. 이 윤리위 징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명이죠. 제명이다. 제명 아니고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네. 징계를 연다는 건 네.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상의 네. 징계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징계 자체도 그러니까 뭐 탈당권이나 제명에 준하는 정도의 지금 그 품위 위반이나 혹은 뭐 그런 그 이 혐의가 없다면 네. 열릴 이유도 없죠. 네. 정거하기 위해서 열리겠습니까? 뭐 당원권 정지 뭐 6개월 추가할 열리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있다는 것이고 저는 신군부라는 발언에서 이미 끝났다. 신군부라는 건 우리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타도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신군부하고 뭘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헌법을 유린하고 뭐 하는 세력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 쿠데타 세력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렇다면 뭐 당연히 저는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징계는 제명 이상의 징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저 댓글에 요즘 이준석이 뉴스 안 나와서 좋다고 그랬는데 이게 저 이제 언론들도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이 울고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일단 뭐냐면 언론들은 예. 뭐로 판단을 하죠? 시청률과 그 호응도예요. 예.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걸 다루면 뭐 하는 짓이냐고. 예. 그럼 당연히 다룰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뻐서 다루고 뭐 미워서 다루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건 시청률이에요. 시청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네.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다 지친 거예요. 그 매일같이 되풀이되는 그 상식을 벗어난 그런 온갖 증오의 표현들 그것들을 언제까지 듣고 봐야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이가 이제 쫓겨나고 그다음 유승민이도 지금 보면 깐족깐족거리는 게 징계해봐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자기가 희생자가 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신당을 만들든지 뭘 판을 다시 한번 짜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질문은 네. 그래서 지난번에 평통 수석 부의장 하려다가 잘린 김무성이 네. 또 나 잘라봐라 하고서 지금 계속 약을 올리고 있는 유승민이 네. 그다음에 이 출당이 거의 결정됐다고 봐야 되죠. 이준석이 네. 뭐 거기다가 또 무슨 뻑하면 별의 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요즘 뭐 언론이 찾지도 않는 김종인이 네. 뭐 이런 자들이 바깥에서 뭔가 신당을 만들거나 뭔가 이 판을 흔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우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럴 경우에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계보라고 분류됐던 국회의원들이 한 17명쯤 되거든요. 네. 뭐 유의동이를 비롯해서 네. 되는데 네. 이 자들 중에 하태경이 유의동이 등등 네. 호간한 이 유승민 계가 있습니다. 또 당장 대구 동구의 강대식이 뭐 류성거리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들이 혹시 바깥에서 그런 판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나갈 가능성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네. 바로 안 나갈 거다. 네. 전대에서 일합을 겨룬다 하고 아마 그 펌프질을 해볼 거다. 예. 왜냐하면 일부러 언론이 또 굉장히 그 구도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유승민이 1위다라는 것을 계속 그 흐름을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쉽게 못 나가는 상황이 이루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나가는 상황도 지금 나가는 것보다는 전대 상황을 만들면서 사실 그 다음에 행동을 취할 거다. 그래. 그리고 17명 중에 따라 나갈 사람은 반도 안 될 거다. 반도 안 된다? 예.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자꾸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정의당이 6석입니까? 6석입니다. 그다음에 뭐 또 무소속 내쫓은 예, 뭐 좀 있죠. 예.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면 국민의힘에서 한 20석만 이탈하면 그렇죠. 200명 탄핵 의석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명. 그렇죠? 그렇죠. 한 180 가까이 되고. 예, 20몇 예. 명.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유승민 계보가 17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는 예. 지난번 원내대표 선거할 때 네네네. 그 김기현이가 원내대표로 선출됐는데 네. 예, 김태흠의 돌풍이 불었던 그 네네. 선거에서 유의동이가 유승민의 지시를 받고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자가 17표를 얻었어요. 네. 자기 표 포함해서 17표겠죠. 아주 과학적인 근거시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유승민계가 17표는 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김무성이가 뭐 지금 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돼 있지만 네. 그래도 김무성 계보가 몇 명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명이 탈당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전국 주도권을 좌파들과 이 배신자들이 다시 손잡고 이 행사할 수 있어요. 네. 대통령 탄핵 협박이 현실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점과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17표가 나왔지만 그렇게 결기를 갖고 이 유승민을 따를 것이냐? 왜냐면 저는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력화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하태경이 뭐 계속 이 지지를 하지만 글쎄요, 17명이 그렇게 동시에 나갈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용진당, 용진단 짚어야 될 문제는 여기까지 다 짚었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를 안 해줘서. 예, 그 말씀을 지금 들으려고요. 2분이 남았거든요. 2분이 남아서 대통령의 한마디 듣겠습니다. 네.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딱 이 대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대목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고성욱 TV에 자주 출연하셨던, 근데 지금은 출연 못 하시는 신범철 외교부 차관. 국방차관. 국방부 차관. 죄송합니다. 국방부 차관. 신범철 국방부. 그 외교보다 국방부가 더 좋대요. 신범철은. 예. 그럴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예. 큰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요? 아주 예. 큰일을. 음.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게 네. 2+2 회담이거든요. 네네. 외교부 차관, 국방부 차관, 네. 우리나라 저쪽 외교부 차관, 그래요. 국방부 차관. 이게 뭐를 한 거냐면 문재인 때 이걸 한 번도 열진 않았어요, 일부러. 근데 이건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을 때 북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무엇으로 우리를 도와줄 거냐를 약속을 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네. 그걸 협의하는 네.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근거가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9월 16일 날 열고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낸 거예요. 미국이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핵, 재래식 미사일, 또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 네. 라고 확약을 해줬어요. 바로 이것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얘기한 배경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대통령의 한마디입니까? 신범철 국방차관의 한마디입니까? 신범철 국방차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범철 국방차관이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일만 하는 모양이에요. 말은 안 하고. 회담을 열심히 해서 결과로 한 그 바탕 위에서 북한에다 대고 이렇게 경고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정건 실장과 함께 용진단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을 진단해 봤습니다. 이정건 실장과 함께 인사드리면서 고성범 본부장의 만만운동 캠페인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